안녕하십니까. 로마린다 의대와 쉼터에서 강의하는 이준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질문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양쪽에 왼쪽에는 세 가지 음식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 가지 암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세 가지 음식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마늘이 있고, 두 번째는 콩이 있고, 세 번째는 도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진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 유방암, 두 번째 전립선암, 세 번째 위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음식이 어떤 암에 가장 좋은지 한번 여러분 그림 맞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늘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마늘하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위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콩은 유방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립선암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남은 도마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도도 두 종류의 도마도가 있습니다. 큰 도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방울도마도가 있죠. 큰 도마도는 익혔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좋고요. 방울도마도는 익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밭에서 따서 드셔도 또 마켓에서 사신 다음에 바로 드셔도 익히지 않은 채로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셨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그 다음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왼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6사람을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6분의 남성들을 소개 드리는데요. 제일 위쪽 왼쪽에 있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은 전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왕 아키히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 등소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버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제 캐리 옛날에 민주당 후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컬린 파월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국무부 장관이었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 모두가 지금 제가 칠판에 그린 그 기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그렸는데 이게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같이 생겼습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기관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방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액 생산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6분이 걸렸던 그 질병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암이 생긴 것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방광에서부터 나오는 요도하고 그 다음에 정액 생산낭에서 나오는 관, 이 두 관을 감싸고 있는 이 호두 크기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 기관이 여러분들이 한 이제 60대가 지나면서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비대해지면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말하기 곤란한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배뇨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소변을 봤는데 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걱정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게 혹시 암인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만 말하지 못하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립선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는지 비대증인지 염증인지 알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대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전립선 질환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또 최첨단 진단 방법, 그리고 최첨단 치료법, 그리고 최첨단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립선 암과 싸우시는 분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활의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전립선에 대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두 번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전립선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래서 전립선은 특히 지도자들이 잘 걸리는 병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도자들은 주로 앉아서 회의를 많이 하고 앉아서 명령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회식을 하고 자주 손님 대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러한 그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좌식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좌식 문화와 함께 가는 좋지 않은 접대 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는 하지만은 전립선은 굉장히 싫어하는 육식을 자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 그 전립선 암의 분포도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가장 그 빨간 곳이 전립선 암 발병률이 높은 지역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rth America. 그 북미 지역에 가장 전립선 암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인이 북미 지역에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립선 암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염이 있고 비대증이 있고 암이 있는데요. 이 전립선 암을 보시면 이제 전립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방광에 나오는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렸죠. 호두 크기의 기관이고요. 정액의 한 30%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남성 사망률, 여러분들도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남성의 사망률의 거의 20%, 5명 중에 1명이 전립선 암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남성 사망률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1.2%인데 점점 64%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60세가 지나시면 혈액 검사하실 때 과거에는 PSA라는 그 전립선을 암을 검사하는 그 혈액 그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혈액 검사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의사의 그 임상 진단이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나 특별한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또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증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뇨 곤란이 오는데요. 빈도수, 그 다음에 잔뇨감, 그 다음에 야간 단뇨.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우시면 이러한 증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립선이 건강할 경우에는 참을 수가 있는데 참지를 못하는 절박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복부가 묵직하고 불편합니다. 콕콕 쑤시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요실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혈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빈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어질어질하다 하면은 이게 전립선 암일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혈뇨나 빈혈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이 전립선 사이즈만 커질 뿐, 이 전립선이 이 혈관을, 또 요도에 있는 그 모세혈관을 침투하지를 않습니다. 암은 이렇게 침투를 해요. 그러면 그 찢어지기 때문에, 그 벽이 찢어지기 때문에 벽에서 이제 출혈이 돼서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뇨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하는 진단이 뭐냐면 수지검사. 손으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울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 모습이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립선이라는 이 기관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PSA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 그 항원을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면 정상인은 보통 수치가 4 미만인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또 전립선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많은 경우에 50, 70, 80 이렇게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사를 해보면 아주 높아져서 이제 혈액 검사에 발견이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또 조직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혹시 퍼졌는지를 보려면 CT 촬영이나 MRI나 이 본 스캔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T라는 것이 있고 MRI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스캔이라는 게 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 용어를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펫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T는 뭐가 제일 좋은가? 항상 우리 한국 분들은 제일 좋은 사진 찍어달라 그러시죠.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떠한 그 특수성이 있는지를 아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CT는 보통 무엇을 찍는데 가장 도움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CT는 단단한 고체를 단단한 고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주로 암은 딱딱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MRI는 부드러운 고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조직을 검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본스캔은 뼈를 보는데 가장 탁월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펫스캔이라는 거는 얼마나 활동이 활발한지 활동량을 보는 겁니다. 그 세포의 활동량. 암세포의 경우에는 정상세포보다 영양분을 10배에서 20배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펫스캔을 찍을 때는 포도당을 주사를 놓고 얼마나 빨리 그 덩어리가 발견된 곳에서 빨리 이 포도당이 흡수가 되고
그 세포들이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 사진 찍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찍어달라 하는 것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 퍼졌는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발견되는 것은 이제 CT, MRI, 본 스캔 이 세 가지로 사진을 찍는 것이고, 사진이 찍혔는데 그 사진에 찍힌 딱딱한 덩어리든지 부드러운 덩어리가 과연 암인가 암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은 이 활동 사진이에요. 이 펫스캔은 활동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도당이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잘 흡수되는 그 암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이 덩어리가 그냥 정상 덩어리가 아니라, 점과 같은 정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암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펫스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펫스캔보다 더 이제 확실한 것은 조직검사입니다. 이 조직검사는 그냥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니까 아프죠. 그렇죠? 그리고 마취를 해야 되고 피도 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하고, 그래도 미심쩍으면 조직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직검사를 해서 이것이 암세포 중에서 어떤 암세포인지, 암인지, 정상인지, 어떤 암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암의 성질을 이제 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 성질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지 아니면 천천히 자라는지를 그 암세포의 모양을 보고 병리 전문의가 이제 그것을 판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암이 빨리 퍼지는 성질의 암세포다. 그러면은 조직이다. 그러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전립선암은 그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에서 15년 내지 20년까지는 암과 함께 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다른 곳에 전이됐을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하자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분의 그 나이가 60대에 가까울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80, 90이 됐을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빨리 사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 전립선 비대증과의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배뇨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빈뇨, 잔뇨, 다뇨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차원에서 PSA 그 수치,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그러죠. PSA 수치는 똑같은 덩어리 사이즈였을 때 암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그 수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등뼈나 이 그 엉덩이 뼈가 굉장히 아픕니다. 전이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스캔을 하시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게 뼈에 전이가 됐는지 아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하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이러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떤 그 병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 병기라는 말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좀 생소하죠. 미국에서는 이것을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스테이지인가? 그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가 있습니다. 그렇죠? 1, 2, 3, 4 단계라고 그러죠. 병기가.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1단계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점과 같이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아주 덩어리가 크지 않은
그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그냥 퍼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색이 그 전립선 암세포인데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덩어리가 보이죠. 그래서 1단계는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1단계고,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제 이것은 2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것이 이제 전립선의 그 벽을 뚫고 나왔을 경우에는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뼈로 전이가 됐다. 또 폐로 전이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가? 첫 번째는 호르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으로 전립선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전립선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과잉 분비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됐을 때 저 위에 있는 그 퍼네스트라이드라는 약, 또 혹은 에브달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섭취하시게 되면 전립선이 더 커지는 그러한 그 암의 그 크기를 억제하고 줄일 수 있는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또 외과 의사가 전립선 전문의가 그 사실 전립선 전문의라는 것이 비뇨기과 전문이죠. 비뇨기과 전문의가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을 댔을 경우에는 상처가 더 큽니다. 아무리 칼이 예리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로봇으로 하면은 사람이 칼을 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후유증이 적고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항암 치료에 이제 두려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와 상담을 잘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좋은 그 국부적으로 있었을 때 아주 요즘에는 최첨단으로 치료하는 치료가 있는데, 방사선 다음으로 나온 그 양성자 가속기라는 치료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로마린다 의대에서 이제 동부에 있는 그 퍼밀랩, 하버드나 세계에서 유명한 그 물리학 박사들이 양성자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양성자 가속기를 만들려면 거의 그 지름이 한 2, 3마일 정도 됩니다. 그 기계 자체의 지름이 2, 3마일 되고, 그 2, 3마일 되는 지름이 되는 그 기계에 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튜브에 그 가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양성자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물리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원자가 있거든요. 우리를 이루는 그 물질. 그 원자 속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양성자, 이거는 플러스 극이고요. 중성자는 이제 공인데요. 이 양성자를 이 원자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하려면 그 지름이 2마일, 3마일 되는 양성자 가속기에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해서 돌리면 그것이 분리가 돼서 목적지에 도달해서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하는 최첨단 그 기계가 나왔는데, 20년 전에 로마린다에서 세계 최초로 설치를 하여서 이제 수많은 그 전립선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많은 암을 전이되지 않았을 경우에 치료하는 최첨단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최근 2, 3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그 기계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계가 굉장히 큽니다. 예,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양성자 가속 기계의 그 스테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스테이션 하나가 저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런 스테이션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부분, 방사선, 일반 방사선으로 쪼였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빔으로 쪼였을 때는 예, 정상세포, 정상 부위까지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해서는 30-40%의 에너지밖에 발산이 안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성자 프로탄빔, 양성자를 보면 노란 색깔이 가장 에너지가 강한데 그 노란색 부위가 전립선이거든요. 그 전립선에만 딱 도달해가지고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는 놔두고 전립선만 제거하는 암일 경우에 그러한 그 최첨단 기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의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전립선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최첨단 과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러한 그 전립선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생활의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소개를 함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